이번 시간은 임금의 체계 및 형태입니다. 임금의 체계에 연공급, 직능급, 직무급 아닌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연공급이 무엇인지, 직능급이 무엇인지, 직무급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공급이라는 것은요, 해인 연자입니다. 일하는 거. 일하는 해마다 월급이 달라진대요. 가장 기본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곳이 공무원입니다. 해가 바뀔수록 다른 것보다가 해가 바뀔수록 연봉이 올라가죠. 그래서 연공급, 근속 연수와 나이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요, 속임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속임금 하면 연공급이고 연공급 하면은 속임급이다 라고 매칭시킬 수 있으시면 됩니다. 연령이나 학력, 경력, 근속 연수 등을 기준으로 임금의 개인 배분을 결정하고요. 금방 말했듯이 연공급이 곧 속임급 체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속 연수가 늘어갈수록 당연히 숙련도 많이 해봤으니까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실제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어릴 때는 어려서 돈이 많이 드는 것 같더니 아이가 크니까 커서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생활비가 정말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치에서요, 가장 절정을 이룰 때가요, 남성을 기준으로 52살에서 55살까지가 피크를 이루다가 다시 떨어진다고 합니다. 보통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그때 아이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1, 2학년 때까지 계속 오르다가 그 이후에는 떨어진다고 하네요. 여튼 그거는 부가적인 제 이야기고요. 연공급, 속임급은 그런 의미에서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고, 선진 사회로 갈수록 이런 거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 직무나 직능에 따라서 하지 연수가 찼다고 무조건 월급을 많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장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공급, 여러분 계속 일하고 있으면은요, 계속 월급을 더 많이 줘요. 더 오래 일하고 싶어요. 이제 월급 많이 주니까 나가고 싶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그래서 기업에 대한 기속의 의식,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받았던 그 이력을 가지고 계속 향상 훈련을 제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훈련의 효과까지도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계질서, 공무원 자꾸 생각하면 되겠네요. 고용 안정 달성하고요. 인력 관리도 용이합니다. 오래 있다 보면 특성도 저절로 파악하게 되니까 적재, 적소까지도 이런 의미에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점입니다.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곤란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안정적이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뽑기가 어렵고, 또 기존에 있던 교육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전환 배치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인건비 부담 갈수록 높아지니까 증가할 것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돈 주는데 저절로 일 더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을 구할 때요, 빨리 직장을 구해서 월급 받아야지, 돈 벌어야지 하는데요, 중간에 이 생각이 빠진다고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요,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야지는 우리 입장이고요, 사장은요, 사람 구해서 일 시키고 돈 줘야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가면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돈 받아야 되는데요. 연공급인 경우에는 직장 가면 돈 주고, 더 오래 가면 더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 더 열심히 하다기보다는 적당하게 때우고 오면 되고, 어제보다 오늘 일 많이 주면은 열받는다 이거죠. 나이가 들고 근속연수가 늘어야지 돈을 더 주는데 일 더 많이 한다고 돈 안 주다 보니까 동기부여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주 입장에서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이 될 것이고, 업무와 능력과 상관없이 연수와 나이, 근속연수와 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설명 들으면 장점과 단점 금방 골라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능급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 시간은 장난이라 그랬어요. 장난. 그 의미는 이렇게 직능, 능력이다. 어떤 능력? 직무 수행 능력이다 했습니다. 몰라도 직능급 나왔을 때 능력이 나오면 답이고요. 연공급해서 공무원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해년, 나이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구나 하고 딱 매칭만 시키시면 다 고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벌써 30년 이상 살았을 거기 때문에 얼추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동기부여에 효과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많이 주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적게 주니까 다 잘하고 싶어집니다. 직능 파악과 평가 방법이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이것을 능력을 발휘해서 이 팀제로 일한 것을 완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자 단점입니다. 세 번째, 제도 운영이 미숙할 경우에 결국에는 연공급, 본위,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연공 본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능급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잘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에 오래된 사람의 입김이 세지면서 오래 있던 터줏대감들이 월급을 많이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직능급 임금 체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조직의 안정화에 따라 위계질서, 연공급이겠네요.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가 나오면 나오지도 않았지만 장난이라 그랬어. 직무가 나오면 직무급입니다. 세 번째, 학력과 직종과 관계없이 능력 나왔네요. 직능급은 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가 답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직무급입니다. 직무급은요, 직무에 따라서 임금을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직무, 회사에 다양한 직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요, 남편이 삼성전자를 다닌다 그래서 우와 월급 많이 받겠네, 연봉 엄청 높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반도체 부분은 높은데 우리 신랑은 반도체와 상관이 없어. 뒤에 말이 뭐예요? 그래서 월급 많이 못 받아.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받아. 이 얘기인 거죠. 직무, 해당하는 그 업무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하여서 이런 거 해서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개별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 제도가 바로 직무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요, 직무 분석, 직무급이 나오면 직무 분석, 직무 평가가 나오면 직무급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고, 뒤에 말은 특징으로 이런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나왔을 때 직무급으로 매칭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도 동시에 평가한다라는 거죠. 노동의 질, 능력, 직무 수행 능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입사할 때 이 사람의 적재적소 배치 아니면 능력이나 흥미를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전자 반도체를 얘기했으니까 반도체 부분으로 보낼 건지 생산 라인으로 보낼 건지 이미 보내기 전에 그것을 결정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직무에 대한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인재를, 사람을 거기다가 적정량을 배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의 양과 질을 동시에 평가해서 거기에 갔으니까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 나오면 속지 말라 그랬어. 이거 직무급이라고 해서 했어 라고 해서 매칭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렇게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직무의 표준화와 전문화가 이미 다 구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는 가치가 얼만큼이다 라는 것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 노무 관리가 발전이 이미 다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산출해서. 직종 간의 고용의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생겨서 이제 나 저쪽 직무 담당할 수 있을 때 안 돼. 너는 평생 여기 왔으니까 이걸로 끝내야 돼. 하면은요. 직무급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무급을 한다라는 것은요, 저 선행 요건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급의 특징이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저 선행 요건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장점과 단점을 골라야지 이거 이래서 알 수 없는데 하면서 혼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무급은 실시할 수 없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왜 위의 것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특징이 나옵니다.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이 가능하고요. 직무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보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능력주의, 그렇죠. 아까 전에 이미 배치할 때 다 따져서 한다고 했고요. 개별적인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 제일 처음에 인정받고 글로 갔으니까 서로 합의가 된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걸 가능하게 될 때 아까 수평적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해소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건비. 회사에서 모든 부서, 주요 부서나 모든 일을 똑같이 평가해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급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 맞는 것이고요. 직무 가치의 객관적인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시했으니까 맞는 것이고요. 배치 전환이 용이한 것은 뭐라고요? 전제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아니라 이것은 선행 요건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십니다. 합리적인 임금 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능은요, 당연히 이렇게 월급 받고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우리 회사에 좋은 사람이 많이 와야지 다른 회사에 다 가고 나는 어중이 떠중이야 일하면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가 확보가 가능해야 되고, 일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느껴야지만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적인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춰야 될 기능입니다. 아닌 것이 답이겠네요. 자, 이번에는 체계가 아니고 형태의 종류입니다. 임금 참 다양하게 많네요. 첫 번째는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고정급제. 고정급제 뭐였죠? 기본급, 시간급이 아니고 기본급입니다. 자, 고정급제는요, 쉽게 기본급에다가 제수당 있었죠? 제수당. 그리고 고정적 상여 세 가지를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고정급여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고요. 성과급, 능률급, 능력대로 주는 것을 성과급이라고 할 것이고, 연봉제, 1년 단위로 뭔가 계약해서 주는 것을 연봉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문제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제 아무리 불편하고 부담스러워봤자 3단원, 한 단원만 불편해요. 우리가 총 1, 2, 4단원만 볼 건데요. 세 단원 중에 이게 너무 중요해서 문제를 많이 낸다 하더라도 30%, 30%, 40%이기 때문에 1, 2단원만 잘해도 60점. 과락 40점이 아니고 60점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나요? 그렇죠. 마음을, 문턱을 낮추시고 접근하시면 다 과락이 뭡니까? 기본 점수 60점까지 당당하게 편안하게 맞으실 수 있으십니다. 고정급 금방 말씀드렸고요.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제도, 시급 일당 주급 월급 연봉처럼 기본적으로 주는 것을 우리는 고정급이라고 합니다. 장점, 정해져 있으니까 확정적 임금이 보장이 가능하고요. 계산 정해져 있으니까 주던 대로 주면 되니까 간편합니다. 그리고 단점, 적당주의. 그렇죠. 계속 말했죠. 그 시간만 잘 때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줄다리기 할 때는요, 있는 힘껏 당겨요. 그런데요, 같이 일정 시간을 주면요,
힘 빠지니까 나름 조절해요. 그쵸? 한 1시간, 2시간 당겨야 된다고 하면은. 근데 거기에 또 같이 당기고 있으면요. 계속 1시간 내내 최선을 다하나요? 그렇죠. 적당 눈치 봐서 당겼다 놨다 힘을 100% 썼다 50% 썼다가 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시간만 채우는 경우가 많고 단위 시간당 1시간에 얼마 그냥 퉁으로 하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어렵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과급입니다. 근로자의 작업량에 따라서 작업량, 금방 단위 시간당 임금 계산이 어려운 것은 고정급이었고 성과급을 하려면은 그것부터 기본이 되어야 되겠네요. 근로자의 작업량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제도로서 상여급이나 성과급이나 할증급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하려면요. 당연히 노력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10개 하면 1개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될지 생산량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질이 일정해야 돼요. 빨리 많이 만드는데 질이 뚝 떨어지는데 10개 해가지고 그렇죠. 1개의 보너스 주면 인형 눈알 붙이는데요. 빨리만 붙이다가 눈을 눈자리에 붙여야지 눈을 귀에다 붙이고 눈을 코에다 붙여도 무조건 주면 안 되니까. 아니 주기로 했으니까 주긴 줘야 되는데 질이 일정하지 못해지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전제 조건입니다. 생산량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죠. 10개 했는지 안 했는지. 원가 중에 노동 비용이 결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어느 정도라고 해서 더 줄 수 있어야지 10개 했는데 이번 달에는 돈이 없네 하고 안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각각의 근로자에 대한 감독이 이거 10개 하면 명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던지 아니면 산술적으로 계산되지 않을 때 감독이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지만 성과급제를 불만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장점과 단점입니다. 능률을 자극해요. 능률을 자극 너무나 당연합니다. 두 번째, 말이랑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작업량의 결과에 집중해서 10개 채우는 거에 집중해서 눈을 귀에다 붙이기도 하고 입에다 붙이기도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과급 왠지 이 말 나오면은 과정이 왜 떨어져? 성과급 일을 질적으로 잘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질적으로 잘해서 성과급 많이 받아야지 하는데 숫자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 나오면 이거 어디요? 성과급이랑 관련되는 단점이다 라고 매칭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당연히 직원 간 하합이 어려워집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 나는 연봉 5천만 원 받고 너는 연봉 7천만 원 받아요. 몰랐을 때는 같은 일을 하니까 괜찮았는데 옆 사람 7천만 원 받는다는 거 알면 내가 보기에는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어떻게 해요? 쟤는 나보다가 일 잘하니까 더 많이 받는구나. 설사 일 더 잘한다 하더라도 불쾌감이 느껴지거나 그렇죠. 억울한 느낌이 저만 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하합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연봉제입니다. 업무 성과에 따라서 이거 성과급인데 성과 뒤에 한마디가 키포인트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확실한 연봉제는요. 임원들의 임금제도가 연봉제입니다. 그래서 이사, 상무, 전무 이렇게 임원급으로 가면은 그 해마다 연봉을 협상해서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연봉제 사용 경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가 자꾸 줄다고요? 그렇죠. 연공급은 공무원 생각하세요. 연공급은 줄고 연봉제는 우리나라에서 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연공했더니 또 연공이 튀어나오네요. 연봉제 성공을 위한 조건은요. 직무 분석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인사고가가 그렇죠. 투명하게 명확한 고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목표관리제도 MBO라고 해서 연초에 목표했던 것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것이니까 내년에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봉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무 분석 맞고요. 인사국가 맞고요. 목표관리제도 맞고요. 품질관리제도는 성과급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죠. 아니네요. 자, 장단점 살펴보겠습니다. 성과급과 비슷할 수 있으니까 잘 구별하세요. 능력주의, 성과주의 실현입니다. 가감한 인재 기용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은 스카우트한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임원들 스카우트하죠. 종업원의 동기부여,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전문성, 그렇죠. 전문성이 촉진되고요. 생산성이 향상되고 임금관리가 이미 1년 단위로 계약했으니까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직원 간 합 점점 더 어렵고 위화감이 완전 조성되겠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업무를 하는 본인도 힘들어요. 왜? 1년 단위로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되겠네요. 가로사 올지도 모릅니다. 제 맘대로 하는 소리입니다. 연봉이 삭감될 경우에 의욕이 계속해서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하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했다라고 이거는 달성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객관성과 공정에 대한 이거는 있다고 하지만 신뢰도 너와 내가 똑같이 그것을 평가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타 특수임금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고 시험 나오는 방식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분배제에 이익을 분배해요. 토웬이 말했어요. 토웬이 나오면은 이익분배제에 매칭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토해내라! 이익 받은 거 사장님 너 혼자만 쓰지 말고 직원한테 토해내라! 해서 토웬이 나오면 이익분배제입니다. 똑같은 말 같아요. 스캔론 플랜이라고 해서 스캔론이 종업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한 성과분배제도래요. 오씨 이익을 토해내는 거 이익분배제 성과를 분배하는 거 이것도 돈이 나온 성과를 분배하는 건데 어떻게 차이로 답을 고르지? 1번에 이익분배제다 하고 2번에 스캔론 플랜 나오면 어떻게 구분하지? 있습니다. 토웬 나오면 이익분배제라고 무조건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개인에게 노동자 한 명 한 명에게 환원하는 것을 이익분배제라고 하고 스캔론 플랜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근로자 전체에게 우리 회사에 이렇게 이익이 나서 이만큼을 이쪽에게 주겠다 해서 전체에게 할당을 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 각자 회사의 방식대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잘 몰라도 개인이 나오면은 거의 토엔 나옵니다. 이익분배제는. 개인이 나오면 이익분배제에 어디에 있을까요? 전체 종업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네요. 자, 여하튼 노사협력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전체에게 나눈다라고 했었을 때는 스캔론 플랜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임금제입니다. 생산성 임금제. 제목 모르셔도요. 명목 생산성 증가율은 실질 생산성 증가율 더하기 물가 상승률, 가격 증가율이라고 하네요. 자, 이거 읽었더니 이해도 잘 되지 않지만 정상 이거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들었나 하면서 갑자기 상기되는 용어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뭐냐면은 명목임금과 뭐였죠? 실질임금. 자, 이거 계산하는 법 나왔었습니다. 명목임금은요, 그냥 5천이다 하면은 그 있는 그대로 5천만 원을 받는 거라고 했고, 실질임금은 뭐의 기준에서? 그렇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체감하는 임금을 실질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임금을 계산할 때 뭐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분의 명목임금을 나누어서 계산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명목임금은 앞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는 2세트입니다. 실질 임금은 인플레이션 분의 명목 임금이었는데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물가가 올라서 나 월급 지금 명목 5천만 원 받는 거 작년보다 오히려 적게 받는 거다. 요구를 해야 돼요, 사장님한테. 그런데 얼마 높여달라고 할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내가 5천만 원 동일하게 받으려면은 올해 얼마 줘야 작년이랑 똑같은 거고 얼마를 더 줘야지만 내가 네가 말한 대로 2% 오른 거다라고 요구를 하려면은 그렇죠. 명목, 나타내는 그 돈을 만들어내려면은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는데? 실질 생산성 증가율 더하기 가격 증가율입니다. 문제로 보겠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제공하는 개념만 이해하시고 문제에서 제공하는 숫자를 더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물가 상승률이 3%이고 실질 생산성 증가율이 7%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명목 임금을 인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얼마 올려야지 내가 옛날에 받던 거에 몇 프로가 오르고 똑같이 받느냐라는 질문인데요. 그냥 얼마 인상돼야 되냐 물으면은요. 다 더하시면 됩니다. 물가 상승률은 3% 됐고 실질 생산성률이 7%가 증가했으니까 다 10%입니다. 어렵게 가지 마시고 나 진짜 얼마 받아야 되지? 물가 상승한 거, 내가 생산성 증가시킨 거 더하면은 그렇죠. 명목 임금 올려야 되는 그 비율이 나옵니다. 답 3번입니다.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더하시면 됩니다. 임금 페리티 지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10,000원 받고 시간당 10,000원 받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일본이나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기업에 지금 취직된 상태에서 나갔으니까 일본에서 일하는데 우리나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또 시간당 10,000원을 줘요.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딱 봐도 뭔가 안 괜찮죠. 더 많이 받는 걸 수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나라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방글라데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10,000원 받다가 방글라데시에서 10,000원 받으면 왠지 더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 것 같고 여기서 10,000원 받는데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똑같이 10,000원 받으면 거기에서 10,000원 받고 시급 10,000원 받고 일하면은 뭔가 그렇죠. 어려운 생활을 할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국 갔을 때 얼마 주세요? 방글라데시 갔을 때는 그도 얼마 이하는 안 됩니다. 뭐 다시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돈도 보내야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꼭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 대 나라로 우리 맥도날드 햄버거를 가지고 물가를 비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수를 나타내서 그 나라의 임금 수준이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모르겠다. 임금 페리티 지수 뭔가 100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우리가 뭔가 점수를 봐야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을 100으로 두고 만약에 그 나라에서 더 높다 하면 120이 될 거고 80이 되면 더 낮을 것이고 그 나라 임금은 우리나라보다가 적게 받는 거야. 그 나라 임금은 우리나라보다가 더 많이 받는 거야. 라고 기준을 삼으시면 됩니다. 페리티 지수는요. 국민 총생산 수준을 고려해서 한국을 100으로 기준, 각국의 임금 수준을 한국의 임금 수준으로 비율을 맞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목임금 5천만 원이라는 그 명목임금 자체로만 원점수니까 자체로만은 높낮이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소득, 국민총생산 정말 발음이 너무 세네요. 국민 총생산 수준을 고려해서 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전체 국민 대비 노동자의 상대적인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특징은 안 나옵니다. 그냥 페리티 지수, 임금을 나라별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 어떻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는 자꾸 바뀔 수 있겠지만 한국의 임금 페리티 지수를 100이라고 하고 어느 나라 임금 페리티 지수는 8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높네요. 우리가 더 높다라는 설명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국민소득을 감안해서 그렇죠. 그런 지수가 페리티 지수니까 국민소득을 감안한 한국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다.
만약 일본이 120이면은 일본보다 낮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임금의 형태 그리고 뭐 체계 이런 거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쉬워도 되나요? 네, 장난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시고 이것이 맞다. 2번, 3번 생각하시면서 괜히 꼬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